안녕하세요. 2023년도 첫 번째 작가 아뜰리에 탐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으로 모실 작가님은 박학률 교수님이시고요. 서울대학교 회화과에서 학사를 하시고 홍익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리고 세종대학교 회화과 교수님으로 재직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지금은 작가 생활 하시고 계십니다. 아마 그림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워낙에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작가님이세요. 그래서 끝나고 관아아트센터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르셔서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작가 생활을 갖다 이렇게 해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보면 이제 세 번의 변화를 겪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생각들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들이 변해갔나 해드리면서 질문을 받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개인전의 팜플렛들이 여기 있어요. 1970년대에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이것저것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다닐 때는 추상을 많이 했어요. 아니면은 오브제를 다루는 그런 미술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마 지금 대학생들도 아마 그런 걸 많이 겪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오브제 작업을 많이 했어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대미술에 있어서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어떤 물질을 직접 갖다 놓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한 5, 6년 지나서는 이제 추상 쪽으로 다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인 작가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다 겪는 거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암흑기 같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는 좀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았는데 86년인가 이때쯤 됐을 때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전에는 한 3년에 한 번 꼴로 개인전을 했는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전시회가 화랑이 잡히면은 매년 하자. 닥치는 대로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8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했어요. 87년 그러니까 뭐 매년 하고 어떤 해에는 2번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29회까지 하게 된 건데 그때까지 과정 같은 걸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요게 이제 그 추상을 했던 작업들이에요. 아마 뒤에 잘 안 보이실 테지만 표현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그런 추상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하고는 너무 다르죠. 지금 그림하고는 굉장히 틀리고 어쨌든 표현 기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던 시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때 생각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붓으로 직접 그리는 것보다 어떤 붓이 아닌 다른 방법을 써서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런 거에 몰두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것도 이제 그때 이제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때 팜플렛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만들었었어요. 이거는 뭐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 몇 번. 그러니까 굉장히 기하학적인 추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죠. 거의 요때 시절부터 한 3, 4년은 거의 기하학적인 추상을 많이 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30대 8살 때인데요. 이때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갖고 일본 후쿠오카 시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왜냐하면 작품을 총 한 48점, 100호 기준으로 한 48점을 갖고 갔으니까 굉장히 많은 장을 갖고 가서 했었어요. 일본이지만 미술관에서 하게 됐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긍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이제 전시였던 것 같아요. 91년도 됐을 때요. 그때 이제 제가 지금의 그림으로 넘어가는 시기로 이렇게 접어들게 돼요. 근데 그것도 뭐 별일이 없을 뻔 했는데 그때 이제 91년도에 제가 시집을 한 권 내게 됐어요. 근데 그 시집을 냈는데 그 시집도 뭐 시도 아니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디 일기처럼 쓴 것들을 갖다 정리해갖고 시집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제 시집을 내니까 출판 기념전을 해야 된다. 이제 그래갖고 출판 기념전까지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첫 번에 낸 시집이 이제 요거에서 비공간의 삶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으로
놨는데 이때 이제 이 안에 펜화들을 많이 넣었었어요. 펜화들을 이제 그려서 넣고 이 펜화 갖고 이제 출판기념전을 하려니까 펜화 갖고는 사실 개인전을 못 해요. 그런데 추상하고 또 같이 하려니까 안 맞고 요런 형상이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그런 형태들이지만 눈, 코, 입도 없고 어제 설명이 별로 없는 그림이죠. 굉장히 추상에서 조금 더 나간 그런 그림들인데 이런 그림 한 10점 정도를 또 제작을 해서 펜화하고 같이 해서 개인전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형상이 이제 그림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형상을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요때 갑자기 바뀌게 된 계기가 됐는데 사실은 그때 이제 한 번 정도 이렇게 하고 다시 추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하고 개인전을 한 게 조그마한 화랑에서 했는데요. 그 할 때 이제 그 좋은 또 기회가 찾아와요. 젊은 친구가 이거 와갖고 한참을 이렇게 보더니 저한테 명함을 하나 내밀더라고요. 이러면서 지금의 금호미술관의 전신인 금호 갤러리라고 이제 그 인사동에 갤러리가 있었어요. 거기 미술관급으로 큰 장소였는데 거기 자기가 큐레이터로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추상화를 하는 걸 아는데 요렇게 바꿔서 여기에 그려서 넣은 그림들, 이렇게 걸어놓은 그림들, 요런 그림을 가지고 2년 준비해서 2년 뒤에 자기네 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굉장히 좋은 기회거든요. 왜냐면 금호 갤러리가 굉장히 큰 전시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건 해야죠. 그래서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일단 그냥 뭐 추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이틀에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2년 동안 준비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중간 92년 때는 이제 추상이지만 또 형상도 약간 들어가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그리게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초상적인 구조 속에 이게 어떻게 보면 형상도 들어가 있잖아요. 초상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어쨌든 형상 쪽으로 자꾸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93년도에 그 금호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하게 된 게 이제 이 팜프렛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형상이 더 이제 확고하게 보여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저기 있는 조각이 이제 요때 만든 거거든요. 요건 형상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조각도 여러 점 하게 돼갖고 93년도 전시회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된 거죠. 이제 이런 그림도 있었어요. 아유, 이렇게 이제 큰 그림인데 요거는 뭐 한 300호 정도 되는 큰 그림이에요. 여전히 추상적인 그 구조는 갖고 있지만 형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때 전시회가요, 저한테는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43살 때니까 그림이 뭐 요때 바꾸면 그 다음에 못 바꾸거든요. 요때 이제 바뀌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쨌든 전시 기간 중에 팜프렛을 1000부를 찍고 또 포스터를 1000부를 찍었는데 그게 15일 동안 하는 전시 기간 동안 다 팔렸어요. 다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다 가져가고 꽤 이제 그때 인기를 많이 끌었어요. 그 전시회가 이 전시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저한테는 중요한 전시회였죠. 그 요거는 이제 화랑미술제가 그때쯤에서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화랑미술제에 참가했던 부수전에 냈던 팜프렛이고요. 그때 조각도 몇 점 냈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95년도에는 조각 갖고 개인전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 95년도 전시회는 조각 개인전이에요. 거의 한 80%, 그림은 한 20% 했는데 사실은 조각으로 다 채우고 싶었어요. 조각하고 드로잉만 갖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림 그리던 사람이 조각을 하니까요 탈이 나더라고요. 40대 중반에도 50견이 왔어요. 그래서 어느 날 팔을 드는데 팔이 안 들려요. 맨날 이제 조각하고 뭐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가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건 몇 개가 더 있는데 어떡하나 그러다 그 나머지 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조각이 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각을 갖고 개인전을 갖다 했던 거고요. 이 작품은 이제 하나은행에 이제 소장이 됐고요. 이건 이제 좌상인데 사람 크기만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96년도에 인도에 가서 인도 작가하고 2인전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2인전 했을 때 이제 팜프렛인데 요거 이제 이렇게 그때 냈던 그림이고요. 요건 인도 작가의 그림이고요. 그 이제 97년도에 이제 그 전시에서도 뭐 상당히 많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그때가 이제 그 그림이 호황기에 접어들었었어요. 그러면서 그림도 좀 이제 잘 소화가 되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전업 작가 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97년도가. 이때는 화랑에서 한 47, 8점을 냈는데 그림이 다 팔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갖고 들어온 건 조그만 거 2개밖에 안 갖고 들어왔어요. 이거 다 팔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이제부터 뭐가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던 그런 전시회였어요. 이때 이제 사실은요, 처음에는 까까머리를 더 많이 그렸어요. 소년을 더 많이 그렸는데, 이제 요 시절, 요 전시회를 지나면서는 이제 소녀로 바뀌기 시작해요. 요거는 이제 그래서 뭐 한복 입은 소녀 여인상이잖아요. 이때 이제 그 바뀌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까까머리 소년 남성상만 그리다가 한 번은 한복 입은 여자를 한번 그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나 그렸더니 화랑하는 사람이 이제 와갖고 보고는요, 이거 한복 입은 거네. 그러더니 자기 달래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뭘 그게 중요하냐고 그랬더니 찾아보래요. 지금 한복 입은 여인상 그리는 작가가 없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이제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화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97년, 98년 이때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한복 입은 여인상을 그리는 작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시작한 거예요. 70년대 초반, 즉 국전이 있을 때까지는 한복 입은 여인상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근데 이게 넘어가면서는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97년, 98년 이때는 정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화를 그리는 한국화 작가들도 한복을 안 그렸어요. 이브닝 드레스 그렸지. 그 정도로 차이가 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다시 살려낸 그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복을 그리니까 많은 이제 그 화가들이 또 따라서 오더라고요. 근데 더 잘 그리는 분들이 막 생기고, 그리고 남성 작가가 한복 입은 여자를 그리는 게요, 이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또 저는 인물화를 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물화 화가인데, 근데 인물을 보고 그리는 법이 없어요. 거의 상상해서 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틀려요. 근데 후배 작가들 중에 이제 한복을 입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려내는데 아주 훌륭한 작가들이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정확하고 굉장히 잘 그리는 화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는 제가 좀 큰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97년도에 했던 전시에서 수학이라고 그러면은 그때 전시를 굉장히 오래 했었어요. 거의 한 반년에 걸쳐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미국 뉴욕에 있는, 그러니까 이 화랑하는 분 한 분이 제 전시회를 와서 보고 팜프렛을 갖다 가져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자기 이제 뉴욕으로 돌아간 다음에 뉴욕에서 저한테 다이렉트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갖고, 근데 어떡하나 막 난감했었는데 바로 옆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잘 하거든요. 그래서 대신 바꿔줘갖고 이제 이게 통화가 됐는데, 뉴욕 와서 개인전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또 제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했던 전시회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게 뉴욕에 가서 개인전을 했던 그 팜프렛이에요. 이때도 제가 한 40점 정도를 그려서 갖고 갔고 조각도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래갖고 했는데 요때 뭐 요런 문짝 그림도 있고요. 문짝에다가 왜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왜 장지문에 그 한지 발라놓으면은 구멍이 뚫리면 어머니들이 왜 거기다 뭐 이게 낙엽도 집어넣고 뭐도 넣고 해갖고 파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요 한 칸마다 그림을 다 집어넣어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이거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간간히 그려요. 요거는 약간 좀 이렇게 명상성이 강한 그림이었는지 이때 그 미국의 명상가가 이 그림을 사더라고요. 요건 그 전라남도 쪽에 윤선도 그 사당이 있고 하는 그런 쪽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 담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을 배경으로 해서 그려봤던 거고요. 요게 2000년이었어요. 그리고 2000년이었고, 요건 이제
93년도인데요. 캐나다에도 런던이 있어요. 캐나다 런던 그 시내에 있는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의 이제 국내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 팜플렛이고요. 이거는 04년 때인데요. 이때는 문학하는 분들하고 같이 전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박완서 선생님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박완서 선생님의 그 소설 갖다가 이제 그 추려놓은 거에서 한 장면 한 장면 그려갖고 그걸로 개인전을 하고 책도 내고 했던 개인전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박완서 선생님의 그 남옥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의 한 장면을 그렸었던 기억이고요. 이거는 뭐 남대문이죠. 박완서 선생님이 이제 주로 그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겪었던 내용들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동대문도 그리고 뭐 남대문도 그리고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요거는 문학하는 분들하고 같이 한 거 두 번째로 하게 된 건 정호승 시인하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정호승 시인의 책에 제 그림을 넣고 그걸로 또 시집도 내고 그랬던 거고, 여기 있는 건 전부 이제 그 정호승 시인의 시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런 그림은 이제 지금 그 정호승 시인의 그 문학관이 대구에 생겼는데 가서 보니까 약간 썰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마침 갖고 있어갖고 이 그림은 기증을 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2008년부터 가나아트센터하고 전속이 돼요. 그래서 전속 계약을 하고 요게 2009년에 가나아트센터 전관에 개인전을 했었을 때 팜플렛이에요. 이게 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갖고 이때는 한 60몇 점 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요 지금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150호인데 150호 크기가 한 7, 8점 나갔던 기억이 나요. 이 가나센터 전관 채우기는 무지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족저근막염으로 한참 고생했고, 그리고 뭐 몸이 막 부서지더라고요. 전시회를 준비할 때는 모르더라고요. 전시를 준비할 때는 긴장된 상태라 아픈지를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니까 뭐 온 데가 다 아프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부산 가나에서 개인전을 갖다 했을 때고요. 요게 그 2010년까지는 그래서 8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개인전을 줄기차게 해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거 지나면서부터 제가 슬럼프가 오기 시작해요. 요거는 2013년에 또 그 부산 가나에서 또 했었는데, 이때 이제 제가 작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제일 큰 변화는 백내장이 왔는데 이게 막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몰랐는데 이 그림이 이제 그 코엑스에 가서 걸렸는데, 거기 가서 구경을 하러 갔어요. 제 그림을 구경하러 갔는데 그림이 뿌연 거예요. 그림이 뿌예요. 근데 다른 작가의 그림들하고 딱 비교를 하니까 이거는 뭐 뭘 하나 밀가루를 이렇게 뒤집어 씌워놓은 것 같이 뿌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갖고 그냥 안과를 갔더니 백내장이 시작됐고 이쪽이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이쪽을 갖다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근데 이쪽도 제가 고도근시였기 때문에 너무 짝짝이 눈으로 뭐 두 개를 같이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쪽을 다 해버렸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못돼갖고요. 눈 쓰는 방법이 바뀌어버렸어요. 고도 근시일 때는 안경을 껴야 자세하게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금은요 안경을 벗어야 자세하게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눈은 좋아졌는데 눈 쓰는 방법이 바뀌니까 이게 감각적인 그런 거 다 좀 미묘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차질이 많이 오더라고요. 안 돼요, 그림이.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해요. 한참을 이제 고생을 하고 잘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정년퇴임을 했는데, 정년퇴임을 하면은 또 시간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림이 더 잘 될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이 백내장 그 후유증하고 겹쳐갖고요.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개인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2017년, 2018년 이때는 이제 집사람이 또 이제 아프기 시작해갖고 한 5, 6년 동안은 전혀 못 그렸어요. 여러 가지 그 슬럼프 온 데다가 여러 가지가 겹쳐지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갖고 하다가 작년까지 제대로 못 그렸어요. 작년까지 제대로 못 그렸는데 안 되겠다, 이러다가 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올해는 이제 뭐든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룹전 잡히는 걸 막 이제 수락을 하고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올해는 정신없이 보내게 됐어요. 그래갖고 올해는 작품을 꽤 열심히 했는데 아직도 미진하죠.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그 가나에서 또 그 개인전을 갖다 내년에
해달라는 그 부탁을 받아서 내년까지는 엄청나게 바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갖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것들을 한번 짧게라도 이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부터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마다 또 재미있는 얘기가 더 나오니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근데 누굴 그린 거냐? 사실은 안 보고 그려요. 안 보고 그리고 고3 지도를 25년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정 교수님도 그냥 잠깐 가르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고3 지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석고대상, 뭐 인체대상 뭐 달고 살았죠. 맨날 고쳐주고 맨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안 보고 그리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보고 그리면은 제 그림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 보고 그리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초상화 그려달라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그러면 그거는 가급적이면 안 그려요.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다 보면 그렇게 그리는 습관이 제 그림에 영향을 주니까 그냥 가급적이면 안 그리는데 유일하게 그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윤석화 씨는 또 그려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윤석화 씨한테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으니까. IMF 때는 그림이 안 팔리잖아요. 그때 뭐 하여튼 그림 찾는 게 1호만 조그만 그림만 찾았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려웠는데 윤석화 씨가 찾아와갖고 작업실에 와갖고 그림 10점을 사갖고 가더라고요. 굉장히 저한테는 은인이죠.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윤석화 씨가 데뷔 30주년 됐을 때 자기 얼굴을 좀 그려달래요. 그래서 그걸로 포스터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해드려야죠. 그걸 20호에다가 이제 딱 그려서 했는데 유일하게 그린 초상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 그린 거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그냥 안 보고만 그렸다 이러면 그것도 좀 대답이 안 되고. 그래서 사실은 곰곰이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어떤 형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어떤 때는 저희 어머니 얼굴이 많이 나와요. 저희 어머니 얼굴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얼굴은 제 사촌 누이 동생이에요. 그 사촌 누이 동생 가지고 이제 시도 한 편 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걔하고 그 여동생하고는 1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걔는 이제 중3이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곱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곱사라서 걔가 중3 이게 어떻게 보면 쭉 못 보다가 중3 때 이제 제가 시골로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이제 고1 때 시골로 내려갔는데 그때 이제 큰 집에 이제 막내딸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걔하고 그래서 가깝게 지내게 되고 그냥 집이 가깝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큰 집이니까 맨날 놀러 가잖아요. 근데 얘가 이게 중3이었지만 한 초등학교 3, 4학년 크기고 얼굴도 그렇고 앳돼 보이고 이랬었어요.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애예요. 저는 공부 무지하게 안 했고요. 왜냐면 맨날 뭐 만화가 되겠다고 그 당시엔 또 만화가 되겠다고 가끔 설쳐될 때라 만화 무지무지하게 많이 그리고 뭐 만화가 밑에 가서도 뭐 먹칠해주고 이러고 있을 때니까 공부 안 했어요. 공부하고 아주 거리가 멀었죠. 근데 이제 얘는 아주 공부를 잘했던 애예요. 그리고 시도 잘 쓰고 여러 가지를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제 그 동생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을 통해서 처음 죽음이라는 것도 맛봤고, 왜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떴으니까. 그러니까 그 곱사라는 병이 세 번을 갖다가 이제 도지면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걸 맞닥뜨리는 게 사실은 부모님들 돌아가실 때지만 그 한참 뒤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그런 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아마 그런 여러 가지가, 그리고 맨날 뭐 자기가 시 쓴 거 나한테 보여주고 또 책 보라고 맨날 던져주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한테 많이 영향을 줘서 그 동생 얼굴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제일 많이 나오는 얼굴이 이제 우리 사촌 누이 동생하고 우리 어머니 얼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새를 많이 그리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유럽 여행을 제자들하고 같이 했어요. 거기 이제 유학가 있는 제자들, 또 여기서 같이 간 제자들 해갖고 이제 하고 대여섯 명이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베니스에 들어갔어요. 베니스의 그 산마르코 광장 앞에 갔더니 뭐 거기 비둘기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 많은 비둘기 중에 한 마리가 우리 같이 갔던 제자 머리 위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순간 그건 그림이에요. 그게 딱 그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머리 위에 새라고 하는 걸 이제 그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글로도 썼어요. 그래갖고 글로 쓰고 왜냐하면 이제 그거 설명할 때 맨날 똑같은 얘기 다 하기도 하니까 그냥 그걸 글로 써서 월간에 했으니까 거기에 뭐 이렇게 발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머리 위에 새라는 걸 이제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찾아보게 되죠. 그 다음에 가게 된 게 이제 몽고 쪽으로 여행을 하게 됐어요. 시베리아 쪽으로 들어가갖고 러시아령으로 들어가면은 부리아트족이라고 있어요. 부리아트족에 자치구가 있어요. 그 박물관이 있는데 박물관에 딱 들어갔는데 박물관 관장이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첫 마디가 부리아트족은 백의 민족이다. 백의 민족이라고 했는데 그 백의 민족의 뜻이 뭔가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하얀 옷을 입는 민족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백의 민족이라는 뜻은 하얀색을 숭상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즉 뭐냐 하얀색이라고 우리가 하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글에 다 들어있어요. 하얀색 하얗다. 하얗다라는 뜻은 해와 같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를 숭상하는 민족이 백의 민족이에요. 고구려 벽화에 보면은 그 해가 그려져 있고 거기서 삼조고가 날아오잖아요. 모든 게요 우리 민족하고 새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위에 앉아 있으면 이제 그냥 앉아 있는 새를 많이 그렸는데 왜 그 형태에 제가 꽂혔는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머리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그리게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그 참새를 많이 그려요. 그 새 중에서도 참새를 많이 그리는데 이 선호하는 색깔은 뭐 저는 뭐 청색도 좋아하고 뭐 노란색도 좋아하고 뭐 따뜻한 붉은색도 좋아하는데 제일 어려운 색이 저한테 있어서는 녹색이에요. 녹색은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녹색이 왜 어려운가? 그게 성격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냐면 녹색 그 이제 색을 갖다 분석하는 그 내용들에 이렇게 보면은 예를 들면은 노란색은 굉장히 밝은 색이잖아요. 태양을 뜻하기도 하고 노란색에 검은색이 잠깐 조그맣 들어가잖아요. 그럼 칙칙한 노란색이 되죠. 그건 범죄자의 색깔이에요. 그건 범죄자의 색깔이고 그거는 프랑스 쪽에는 도둑질 한 사람의 집 대문에다가 그 색깔을 칠한대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핑크색 같은 경우는 마음을 안정시켜요. 그런 게 있어갖고 그 색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녹색은 태양을 이기는 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 태양이 그렇게 내리쬐도 숲풀은 우거지면서 녹색이 아주 시퍼러지잖아요. 녹색은 태양을 이기는 색, 굉장히 긍정적인 색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색이고 적극적인 색인데 제가 성격이 그렇지 못한가 봐요. 저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편이에요. 제 성격 때문에 아마 녹색이 제일 싫은 게 아닌가, 제일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